다른 나라가 볼 때는 한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 뼈를 깎는 노력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늘 너무 예, 뼈를 너무 우리는 많이 꺾지 않나요?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만 꺾어도 될것 이렇게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래 넌 부족해. 너 더 노력해. 맞아요. 아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채찍질하는 나라인가? 당근은 없고. 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97년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IMF의 트라우마. 예, IMF의 트라우마 때문에 무역 적자 몇 달 났다고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반도체 가격 폭락해가지고 막 저러면 삼성전자 망한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엔저가 마냥 뭐 여행 가긴 좋긴 하지만 일본에 수출하는 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아요. 일본에 일단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갤럭시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일본은 다 아이폰이죠.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뭐 14, 13, 12, 11 순서로 1, 2, 3, 4등이에요. 랭킹이. 14, 13, 12 옛날 모델이요. 갤럭시 어디 나오긴 하나요? 예, 나오면 7등, 뭐 8등 합니다. 그래도 10등 밖에 있다가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예, 그만큼 그 시장이 뚫기 어려운 시장이라서 네. 일단 한국의 자동차 회사 현대차가 그랜저 한번 수출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 50대 팔았다, 뭐 100대 팔았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어려운 시장이고 또 그 사람들은 한국산 제품을 내려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의 침투는 처음부터 안 됐던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 나라 일본과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산업이 예전에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3개 정도로 좁혀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LP 다 망한 다음에 반도체가 일본이 우리랑 경쟁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파나소닉 하나 살아있지만 옛날 파나소닉이 1등 하던 시절은 꽤 오래 전이잖아요. 네. 결국 지금은 세계 최강은 CATL이나 BYD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 한국, 일본이 붙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상관없는데 이제 그 대신 자동차, 조선 기계 부품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일본과 경합도는 좀 높은 편이니까 이 산업은 좀 앞으로 고생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워낙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니까 옛날에 우리 비하면. 경제, 그렇죠. 일본이 그만큼 망했어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뭐 흥한 거는 관광산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이 흥한 게 있나요 지금? 최근에 일본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몇 번이나 싸죠? 가셨어요? 싸죠. 싸서 싼 맛.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 SNS 보면 다 막 동경 가고 뭐 교토 가고 진짜 그런 거 많이 가는 거. 뭐 이제 삿포로 간다 하시는 분도 많고. 여름엔 삿포로. 여름엔 삿포로. 시원해요 상대적으로. 네,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 지금 동경 가는 건 극기 여행이고요. 가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엔화 가치는 그럼 보통 적정 레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 30-40% 정도 저평가. 그러니까 저는 100엔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는데 그 80엔도 너무 심했고 100엔 정도가 일본 엔의 적정 레벨인데 그 시장에 또 여러 가지 가치 따라서 다른 사람 의견은 보니까 120엔이라고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145, 150이니까 최소 20%, 많게는 한 30-40% 정도 저평가됐다. 그 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은 언제까지 이렇게 막 엔저 정책을 계속 유지할까요? 인플레가 날 때까지. 그 언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저걸 한 2번 멈췄다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멈추지 말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멈춘 게 언제였냐면 2000년 8월. 네. 그때 이제 20년 전이죠. 23년 다 됐는데 이제 그때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 난다 그러고 너무 좋아서 금리를 인상했는데 9.11 테러 터지면서 2000년 8월. 예, 그 극심한 디플레가 와서 정말 그래서 고이즈미가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고이즈미 파벌이 굉장히 소수하고 많이 나오고 이 사람 괴짜라고 머리 스타일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들은 잘생겼어요. 네, 아무튼 간에 그 사람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수상이 될 정도로 그때 완전 나라가 엉망이 됐었다가 또 좋아지니까 2007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하다가 그걸 다시 또 2006년 말 7월에 중단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 두 번을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뭐 최악의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제 타격이 뒤로 밀리게 생겼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달려가던 힘 자체를 잃어버린 채 하면서 다시 후퇴가 시작된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심지어 진짜 브레이크 파열까지 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의 위기 상황까지 왜냐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그 잃어버린 정말 뭐 3, 4년 정도의 시기에
일본 경제 완전히 파탄 나기 직전이었고 일본 내에서도 우리 이러다 그리스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네. 물고와 순자산을 있어도, 가지고 네, 있지만 나라 꼴이 그리스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때 이제 다케나카 경제상이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 어려운 걸 구제한 게 아베노믹스인 거죠. 아베노믹스. 위대한 예산을 남기고 갔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걸 브레이크를 어, 걸기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가 된 것 가는 같아요. 그러니까 거죠. 과열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온천지 연기가 나고 그렇죠. 예. 고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한번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스톱 안 할 아직은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주식 투자 보면 제가 며칠 전 수치를 봤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 매수 건수가 45,000건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1년 이후로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치라고 하던데요.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또는 좀 조심해야 될 점 혹시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언제든지 깨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깨먹을 거죠. 근데 우리 돈이 별로 없잖아요. 막.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이유가 이 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1년은 솔직히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브레이크 안 걸 것 같거든요. 네. 인플레가 엄청나게 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디플레는 끝났고 이제 인플레 이제는 시대가 됐다. 왔고 이제 물가 상승해서 우리 망했어가 될 때까지 돈을 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딴 나라는 전부 금리 인상하고 특히 미국은 뭐 다 이렇게 7월 조이고 달에 있는데 예, FOMC에서 금리 인상한다는데 다시 또 한다는데 쟤네만 마이너스 0.1%를 유지한다? 음, 이번에 일본 가서 책 봤는데 네. 2025년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300엔 간다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일본 내에서 예,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걸 보고서 뭔 소리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엔 약세고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떨어질 일이 없어 라는 그런 희망이나 네. 기대를 안착시킬 정도로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 한 해 정도는 솔직히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요새 제일 좋아하는 게 일본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워렌 버핏 때문에. 그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또 영감쟁이가 뭐 그렇게 많이 사는 영감쟁이. 너무 잘하니까 밉잖아. 네, 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사람은 흐름을 아는. 너무 대단해.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 금액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일본 주식에 대해서 베팅하는 투자자가 나오니까 아직은 싸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인 평균 뭐 주식 수준의 레벨에 비하면 지금 아직도 한 20% 싼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뭐 이 속도로 오르면 또 뭐 우리 2021년 주가 그렇게 빠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둘 다를 좀 지켜봐야죠. 일단 N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고하긴 하되 좀 조심을 좀 해가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일본 경제 만에 하나 살아나면 네. 이거 복권 당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에서 다 수익이 날 테니까. 주가도 오르겠지만 N 강세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살았다고 좋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N 살아가면 일거양득. 그렇죠.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 지장 없는 돈 정도. 일본은 계속 아베노믹스의 이름으로 저금리 정책을 썼잖아요. 재정 정책에서는 이제 건전성 언급하면서 돈을 안 쓰겠다는 지금 이런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우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니까. 경제 혁신 능력 그리고 혁신성 또는 생산성 네.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노동력과 동일한 장비를 투입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앉아서 이익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예, 그게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38개 OECD 선진국 중에 1등이에요. 연 평균 성과가 1등입니다. 2%. 그러니까 노동력의 투입이나 자본의 투입이 없이 달성한 성장률. 일본은 0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그 전에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게. 그런데 인구까지 감소하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며 아베노믹스라도 해서 어떻게 살려보겠다. 해서 저기는 이제 일본은 이제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게. 네. 근데 우리는 그 전부터 계속 2%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세계에서 우리랑 이스라엘 정도만 1, 2%대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에서 1%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이 뭐냐면 환율이 급등했다가 조금씩 떨어질 때쯤 되면 네. 예, 새로운 산업이 세계 1등 하고 있죠. 이 반도체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랬고요. 2009년, 2008년 이후에 네. 현대차 YF 올랐다가. 소나타가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시장 점유율 4등하는 거 보고서
왜 뭐지? 저러나 그랬는데 이번에 제네시스까지 터졌잖아요. 아, 네, 타이거 우즈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케이팝이 네, 케이팝. 지금 이러고 또 2차 전지가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버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제는 어떤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환율 여건이 딱 좋아질 때 이걸 해외로 밀고 나가서 한국의 포지션, 한국의 상품들을 팔아내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황에도 계속 혁신을 추구하고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뛰어드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혁신 본능 자체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아니겠어요? 네. 1억 명에 달하는 총중류 사회, 그죠? 규모의 경제가 예, 되는데. 그게 내수 시장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 그냥 뭐 디플레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위안 하다가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만나면서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그리고 옆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차례대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 속에 아베노믹스를 한 것처럼 네. 어떤 외부적인 아주 강한 충격 그리고 이대로 가면 끝장이다라는 어떤 공포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볼 때는 한국만큼 잘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 뼈를 깎는 노력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늘 너무 예, 뼈를 너무 우리는- 많이 꺾지 않나요?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나라예요. 그죠? 그만 꺾어도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래 넌 부족해. 너 더 노력해. 맞아요.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채찍질하는 나라인가? 당근은 없고. 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97년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IMF의 트라우마. 예, IMF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또 외환위기 올 것 같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때 수치가 높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 몇 달 났다고 나라 망한다고. 돌 우리나라 졌다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작년에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였다가 올해 반도체 가격 폭락해가지고 막 저러면 삼성전자 망한다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세다 보니 거꾸로 생각하면 엄청 혁신을 열심히 하는 나라인 거고 그런 혁신을 열심히 하는 나라 입장에서 지금처럼 환율 여건이 좋을 때 세계적인 수요가 조금만 회복되는 신호가 보이면 우리는 치고 나갈 잠재력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세게 경기 부양 정책을 정말 해야 되나.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렇게 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빠지다가 최근에 좀 돌아선 걸 저희들은 지표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금 대규모로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중립적 표현으로. 오늘 우리 일본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그 요즘 임금 인상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이経団連의 조사를 보면 올 봄에 대기업 임금 협상에서 평균 3.91%가 올랐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 뭐 최저임금도 지난해 3.3%로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을 했는데 올해 4.1로 더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임금 인상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럼 나라 망한다고 경제 망한다 그러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본은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워낙 낮았었으니까. 워낙 낮았던 데다가 작년 국제유가 급등하는데 일본이 네.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로 폐쇄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LNG나 화력 발전 비중이 훨씬 높아요. 이거 국제 못하니까. 유가의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 보면 작년에 실제로 한 4% 정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인상. 이 임금 명목상 마이너스 임금인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N까지 저렇게 강세니까 계단은 입장에서는 땡큐. 얼마 전에 나온 그 일본의 그 법인 기업 실적 통계를 보는데 역사상 최대치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주식 사라 그러는 게 자꾸 약간 종교 같아, 종교 같아. 아니 사야 될 것 같아. 이익이 잘 나요.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거기는 확실히 엔저 효과가 거기다 임금은 거의 못 오르고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난 효과가 그대로 다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좋을 수밖에 주가가 없네요. 좋거나 또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증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훌륭하네요. 주주 중시 경영 면에서는 우리보다 사실 훨씬 나은 일본이 면이네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조금 아니에요? 조금. 깃털만큼 낫거든요. 거기도 개판이에요. 죄송합니다. 거기 엉망이에요. 거기도. 엉망 예, 좀 거기도 들어가시죠. 블랙 기업 천지인데. 그렇죠. 예, 일본도 유명합니다. 잃어버린 세대, 사토리 세대들을 겨냥해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거기도 정말 안 좋은 회사 많은데, 네. 예, 우리나라보다 이제 조금 더 조금 오픈 더. 마인드가 요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감사한데 다음에도 또 한 번 나와주시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뭐 이제- 약속하고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